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초당적 협력과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션의 사회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통일정책의 초당적 협력 필요에 관한 이 중요한 회의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치학회 그리고 통일과 나눔 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망과 생각이 언젠가는 통일로 결실을 맺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차갑게 머리를 식혀서 한번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5분이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제가 광범하고 또 앞에 세션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중복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사전에 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여기에 참석하신 토론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너댓 가지 정도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초당적인 이 통일과 그리고 대북 정책의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치화가 너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전 세션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점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5분이 계시는데,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님 제 왼쪽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내시고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천식 차관님 계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시고 전 정치부장이신 배성규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하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시고 청와대에서 동북아 비서관을 역임하신 백이찬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89년 9월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 통일 방안을 기본적인 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새 통일 방안 입안을 위해서 258회에 걸쳐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님께서 당시에 이용구 장관님의 비서관을 맡으면서 200여 회 이상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58회라고 그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경제계, 여성계 등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 대중의 여론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역대 정부에서 이만큼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통일을 해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노력 때문에 아마 초당적인 이 통일 그 방안이 그때 마련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이 토론자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그런 초당적 통일 방안이 수립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와 진보 또 좌우 진영 간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분열과 양극화가 대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양극화되지 않았었는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양극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 질문을 많이 한꺼번에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제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5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고유원 표결하러 빨리 오라고. 이거 난감한데. 그러면은요 제가 특별히 그 하 의원님 지금 언제까지 나가셔야 되나요?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딱 2개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질문 하고 이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이 정당에 속하고 계신데 지난 보수 정권의 통일 정책이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보수 정권이 다시 탄생을 한다면은 그 보수 정권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그게 2번째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정치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이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그거를 그 다른 정당이나 다른 진영에서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물러나야 그 다음에 자기 정당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초당적인 통일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초당적인 대북 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이거는 다른 분들께도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도 우리 당 의원들이 모두 지금 표결해야 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농땡이 치고 있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 3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나 좀 부족한 게 지금 우리 국가의 대외 정책 목표가 뭔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명확히 잡고 그 목표에 기반해서 외교 정책, 통일 정책들을 좀 짜야 되는데 그걸 좀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4년간 국방위를 하고 이번 2년은 또 외통위를 해서
이제 밖에 나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성시대입니다.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대륙에서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찬사를 보내고 모든 종교권, 무슬림에서도 그러고 또 모든 인종, 대한민국 가장 매력적인 국가고 최고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제도 뭐 반도체, 자동차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문화도 뭐 한류, 영화, 노래. 근데 문제는 국가의 국제적 지위가 아직도 약합니다. 작년에 세계 지표로 대한민국 국력, 안보까지, 국방까지 포함해서 5등 나왔었거든요. 일본이 6등이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력은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지위는 아직 G7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의 목표를 G7 반열의 국가, 그러니까 G8이 되는 거죠. 우리도 슈퍼파워 중에 하나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4강,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프랑스, 영국을 제가 볼 때 거의 능가했고, 일본도 능가했고, 국방력까지 합치면은,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통일정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양극화, 지금 정치권은 거의 망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망해라, 망해라. 실패해라. 외교 실패해야 된다. 실언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로 나간 게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야당 외교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지. 마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경기 나갔는데 게임할 때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져라. 패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를 국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제가 야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특히 야당이 대통령 외국 나가 있을 때는 좀 비난을 자제하자, 비판을 자제하자. 돌아와서 비판을 하자. 외국 나가 있는 대통령이 집안 문제 신경 쓰게 만들지 말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그래서 또 한두 달 정도는 그게 수용이 돼서 좀 조용히 있다가 또 얼마 있으니까 또 다시 또 병이 도져가지고 재발을 했는데, 외교라는 거는 국가 외교고 대통령은 국가대표다. 여당의 대표고 야당의 대표, 뭐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좀 걷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일정책에 있어서 우리 보수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북한이 활짝 열어놓으면 우리가 적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남북한을 완전 개방하면요, 북한이 쫄지 우리가 쫄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피해 다닙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북한 유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한국 사람 만나면은 만나지 못하게 북한에서 막지. 만나면은 자본주의 물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도 남북한 미디어 개방 같은 거는 과감하게 북한에 선제의를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해도 된다.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우리가 개방하면 반공의식이 더 강화됩니다. 북한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거기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과거 통진당의 일부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보면은 오히려 반공 DNA가 더 강화되지, 반북 DNA가 더 강화되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거 공략해야 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접속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에 인터넷을 주자. 요즘 해외 업체에서 인공위성으로 북한에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몇 년 지나면은 인터넷 검색 정도는 가능할 수준의
그 위성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북한에는 이제 위성 안테나 접시를 아파트 바깥에 달면은 감옥 가니까 단말기에 내장된 그 안테나를 단말기에 내장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하는 중이고, 그런 거 개발하면요, 중국 장사꾼들이 돈 벌려고 북한에 엄청난 단말기를 밀수시킬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600만 정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써요. 물론 그 핸드폰은 국내용이죠. 인터넷도 안 되고, 국내 인터넷은 돼요. 북한 국내 인터넷은 되고, 국제전화 안 되고, 국내 전화만 되고 하는 단말기인데, 그 북중 국경은 굉장히 길고 넓잖아요. 그쪽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 변화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한류의 영향이 커가지고 북한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9세대 신세대가 있는데, 9세대는 남편을 우리도 그러지 여보라 그러잖아요. 저도 여보라 그러는데, 이제 조금 신세대는 오빠라 그러잖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신세대를 오빠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요즘 한국에서는 신세대가 줄여서 남친이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북한에서는 남동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신세대는 북한에서 남친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 쓰는 세대를 혁명의 적이, 혁명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못 쓰게 하고, 이런 북한의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맥박 비핵화인데, 김정은 정권 하에서 비핵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비핵화는 굉장히 장기적 목표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 목표로 가야 되고,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새로운 세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개방시킬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교인데, 수교로 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비핵화, 두 번째 관문은 인권, 여기에 뭐 인터넷 같은 게 들어가죠. 그리고 수교, 이런데 이게 거의 저는 5대5로 와야 된다. 비핵화는 어느 정도 동결에 합의하고 인터넷 정도 개방하면 수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이제 과거의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그런 정신인데, 보수도 그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지 오래됐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386 운동권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는 보수 야당이라 불렀습니다. 진보 야당이 아니고. 대외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운동권들이 사실 김대중 그 노무현 정신까지도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친북 좌파가 중심이 된, 그러면 이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안 뽑을 거냐. 그래서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투표하는 방식인데, 정치학회에서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아일랜드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아일랜드는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에 많이 당선이 됩니다. 선호투표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뭐 길게 설명 안 할 텐데, 선호투표제를 하면 뭐 중선거구제 4-5명 뽑는데, 중도에 있는 성향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많이 뽑혀요. 그러면 대외 정책은 여야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한 더 멀어지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더 줄어들고, 여야 간 더 벌어지고, 그래서 보수부터 각성해서 바뀌어야 된다. 자꾸 친북 좌파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끝이 없고요. 우리 먼저 바뀌어야 저쪽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나고, 북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방하고, 우리도 개방 촉구하고, 개방 안 하면 강제로 개방시켜서 인터넷 쏘고, 이런 식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해야 되고, 글로벌하게도 뭐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 문제가 있는데, 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수준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글로벌 수준의 책임 있는 국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 구한말 시대의 약소국이 아니다. 지금 강대국 중에 하나다. 강대국 정책을 펴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미디어 개방을 하고,
또 그 북한 변화를 잘 관찰을 해야 될 필요, 인터넷 개방, 그 다음에 또 이 아일랜드식의 선호 투표제 제안까지 아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 의원님 지금 가셔야 되는 거면은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어서 그 고유한 원장님 발표 아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방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체제 역량이 우세한 쪽이 공세적으로 그 대북 전략을 또는 통일 전략을 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역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자기들이 역량이 우세할 때는 60년대 남북 사이에 합작 교류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량을 남쪽으로 확산시켜서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그래서 통일 방안이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선건설 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힘을 기르는 그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 시기인 1982년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우리 이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남북한이 투표로 이 통일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인구 비례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한 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가 숫자적으로 훨씬 많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노태우 정부 때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그 새로운 이제 방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사회주의권 체제 개혁 개방이 있었다고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타고 북방 정책 우리가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는 그런 이제 노력도 있었고 그 흐름 속에는 88 올림픽 성공이라는 그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서화합 이전 두 번의 올림픽에서는 반쪽짜리 올림픽이 모스크바와 LA인가 거기서 열렸었는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동서가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탕트 흐름이 이제 징계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생겼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그때 있었습니다. 북한 자료가 상당히 그 주체 사상과 관련되는 자료를 비롯해서 개방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 흐름을 타고 북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그동안 이제 혁명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 전선 전술로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88년을 계기로 깨닫고 혁명 전략에서 연방 전략으로 전략적 수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영됐고, 물론 이제 258회 정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만드는 과정의 노력, 사회적 합의, 이런 정치적인 사당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그 당시 저는 이홍구 통일원 장관의 어떤 학문적 권위와 어떤 인품이나 능력도 많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북 정책 둘러싼 갈등은 그때 이제 이거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을 우리가 통일반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적대나 타도의 대상이었던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과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지향이 공통성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양측이 상대의 방안에 대한 인정을 했다는 것은
공존에 대한 저는 합의를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공존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좀 잘 가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깨지죠. 그 자민련인가요? 그 JP랑 깨지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 남남 갈등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북한 인식의 문제, 과연 북한이 적이냐 아니면 협력의 동반자냐, 뭐 특히 또 핵을 가진 북한과 악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그냥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남 갈등의 핵심 중에 핵심은 헌법상 이 통일과 관련되는 그 의무 조항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다른 의무들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제 그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를 준다는 것은 그 대통령에게 이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래서 민주평통 지금 그 사무처장 하신 백이찬 처장님도 오셨지만, 그 2만 명에 해당되는 그 조직을 가진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 문제를 통치 담론화해서 결국은 아까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 그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계속 이 갈등하는 거 보면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분단 체제에서 인식 구조 자체가 적이냐 우냐는 단순한 중도라는 그 공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상대를 부정해야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자폐적 정의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뭐 아까도 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정치권에서 논쟁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 문제들이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하나는 이제 평화냐 통일이냐는 부분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어디를 강조를 두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근본 문제 해결을 그동안 계속 미뤄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이 올해 이제 70주년, 정전 70주년 되고 이러는데, 아직도 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상태.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두고 평화 통일을 한다는 얘기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뒤로 빼놓고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이제 평화가 우선이다, 통일이 우선이다 하는 논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 김천식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영관 교수님이 저희한테 주신 질문이, 첫째는 노태우 정부 때 통일 방안을 합의했는데 그때는 초당적 합의가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는 거 하고, 또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남북 간,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 통일 방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막내입니다. 우리 천혜성 차관은 이제 장관님 수행 비서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 통일 방안 수립할 때 직접 그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통일부 자료실에 가면은 그때 만들었던 자료집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8회 여론 수렴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분위기 또 정부 내부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그때는 이 초당적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가 이제 이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됐고 또 88년 서울 올림픽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냉전 해체 분위기가 상당히 우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우리 운동권이 통일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이 선전선동을 하는데 우리는 뭐 통일 방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운동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동권의 압박에 대해서 제도권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각성과 단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주로 NL 계열의 학생 운동권이 통일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학생회담이라든가 또 자주교류라든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부를 제끼고 자기들이 직접 북한과 협의해서 통일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과 이제 연합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당시 제도권은 그런 그 운동권의 공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 논의의 창구 단일화 이 개념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아까 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 야당 1여 3야였습니다. 자민련은 물론 포함해서 평민당, 민주당, 그때 민주통일당이었죠. 이 야당들이 다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 통일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수용적 성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강하게 퍼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성격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족공동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북한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소위 투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당장 통일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는 당장 통일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일 방안을 실천하고자 하는 제도적 그런 조치에 대해서 실천 조치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 열망을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해서 국가적 안정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진적 통일 운동을 해서 정부를 제끼고 했던 제도권, 운동권이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통일을 좀 거둬들이고 제도적 그런 장치에 협조를 해서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철학이 전 국민적인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로 수렴이 됐고 또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때 북한이 남쪽의 연합제하고 김정일이 제기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같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여야 합의가 가능했고 또 비제도권까지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를 거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정부에 있으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하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이. 보수적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도 우선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고 또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NPT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한 핵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는 북한이 핵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북한이 이걸 외교적 카드로서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 이 두 가지의 분석이 이제 양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네바 합의가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거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양측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더욱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분열과 양극화를,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한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핵 개발이 목적이 무엇이라는 게 지금 분명히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핵 보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 갈등을 좀 자제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시에 실무자로서 일에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성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 통일나눔재단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일운동을 많이 참여해오고 또 언론사 차원에서도 많이 기사화도 하고 해서 이 통일 논의 과정을 많이 봐왔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통일 논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보수 진보를 나눠서 싸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외교나 안보 문제는 여야가 상관없이 거의 바뀌어도 계속 그 기족을 유지하고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란 아주 특수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가장 큰 잣대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분단과 또 학생운동, 그다음에 남북 갈등 또 핵 문제를 거치면서 이게 도저히 해결하기 힘들고 또 갈등을 치유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태우 정부 때만 해도 우리가 여야에 있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통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건도 아주 좋았죠. 이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북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거를 기초로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통일 정책을 할 수 있었던 토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통일이란 부분, 그리고 북방 정책이란 걸로 자신들 정권의 정당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통일에 대한 열기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있었어요.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 누구나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통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도 찾고 이게 모두 자신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다 그래 통일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 또 2010년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또 그 자녀 세대들조차도 이미 연로화돼서 그런 걸 하자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를 두고 가장 이제 그 첨예한 시각차가 나타난 건 아무래도 586 운동권들의 권력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운동권이 있었지만 제도권 권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제야의 일부 중에 하나였는데 이 586 운동권들이 사실은 주도 세력이 NL계였고 소위 주사파로 말하는 그 NL 운동권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가 되면은 핵심,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진 시각이 상당히 이전과는 다르죠. 북한에 친화적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뭔가를 반드시 해와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이전에 북한에 대한 약간 적대적이면서도 그러니까 통일문 해야 되지만 북한은 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기존 정치권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통일 문제가 그 우리 진보 보수의 가장 핫한 영역으로 그 비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586 운동권들은 내재적 접근법이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친북, 종북 논란을 불러왔고 이게 기성 정치권, 특히 보수층에는 반발을 크게 불러와서 이것이 그 한 20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도저히 서로가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를 나누는 큰 갈등의 요인이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여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핵 문제가 퍼지면서 이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통일이 이 북핵 해결 전엔 통일이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진 보수층과 또 북핵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평화를 가져서 그 과정에 통일해야 된다는 이 시각차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아마 586들과 기존의 산업화 세력으로 얘기하는 나이가 더 드신 60대 이상의 정치권 분들이 동시에 물러나지 않고는 거의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MZ적인 시각 그리고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념적 대결로 가버리니까 이게 통일론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이런 이념적인 세대들의 갈등 이것이 해결돼야지 아마 통일 문제에 대한 이 정파를 초월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계의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는데 그 시각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백이찬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우리 배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요즘처럼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원인 중에 하나로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던 586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586입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관도 했고요.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 핵심적으로 좀 관여를 한 일이 있어서 우리 저하고 성은 같습니다만은 배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핵심 원인이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어떻게 그러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핵심 원인은 대통령의 정치력에 두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가장 적확하게 진짜 물처럼 이렇게 적응시킨 분이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분의 그 진취적이고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그런 비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박철원 장관의 역할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해 보면은 그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안기부를 비롯해서 안보부처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간 분들이 박철원 장관을 비롯한 진취적인 그런 어떤 정치인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노태우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진취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전문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홍구 장관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김천식 차관님 같은 분이 실무자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그러한 진취적이고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통합적인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동의하고 밀어줄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야당에 있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대통령, 당시의 총재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여소야대의 정세에 있지만 사실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법률안을 합의를 많이 시켰어요. 합의된 법률안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사 당시 처리법 같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법이었는데도 그때 다 처리를 했거든요. 합의해서. 저는 이런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왜 이렇게 진보와 보수 간에 갈등이 심해졌는가? 저는 아까 우리 김천식 차관님이 이야기하셨던 북한 요인으로 본다면은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하여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어서 매우 진취적인 대북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핵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결국은 대북 정책들이 후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 한국 내부의 원인이라고 보면은 586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586은 거의 힘도 없었고요.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인한 그 정치적 과실을 누가 딸 것인가라는 거기서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남북 관계를 아까 몇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그 과실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로지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돼요.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4년 만에 선거가 이루어지죠. 국회의원 선거를 해주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 정치적 성과를 어느 당이 정부 여당이 독점하게 되면은 이것은 절대로 야당이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만일 우리가 이런 심각한 정치권에서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적 과실을 어느 한 당이 또는 정부 여당 대통령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외교안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세력, 이것이 일종의 진보 세력이죠. 이것을 이 과실을 획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를 제동시키려는 노력이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또는 공격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보 세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돼요. 친북, 종북 딱지가 붙는 순간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상응한 대응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반일 세력이죠. 반일 세력이. 그래서 진보 세력들은 보수 세력을
두고 친일 세력,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립구도는 친북 세력과 친일 세력의 대립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풀고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결코 남북관계를 풀 수도 없고 외교안보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없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시에 한일관계의 개선,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그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그 힘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이러한 새로운 발상이 없이는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일 관계와 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내 논쟁과 이 연결을 조망을 해주신 점이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이 참여하시는 토론자분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고유한 원장님과 백이찬 그 사무처장님께는 제가 특별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문재인 두 진보 정부의 통일 정책 또는 대북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할, 만약에 이제 다음 차기 대선에서 진보 정부가 등장을 한다면은 그 진보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천식 차관님과 그 배성규 의원님께서는 거꾸로 그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보수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으로 우리 배성규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이명박 정부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소위 꼴통 보수라고 하는 그런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의외로 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 장사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창기에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겠다, 대화를 하겠다는 시도를 많이 했고, 실제로 물밑 접촉도 있었고 교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 돌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었는데, 이건 아마 북한도 자기들이 계획해서 한 일은 아닌 아마 약간 우발성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북한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서 그때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북한이 여기장을 놓으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북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완전히 대립, 교착된 상황으로 그냥 정권 말까지 가버린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노무현 DJ 이때 정권처럼 뭔가 나도 북한하고의 뭔가 결실을 맺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 플랜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손을 내민다. 이런 정책적 기조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통일 내방론을 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 실행 전략이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때 당시에 보면 행사를 하고 뭐 회의를 열고 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움직인 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의지가 좀 의문시되는 그냥 어떤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특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원칙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또 우리한테 포사격까지 하니까 우리가 또 응징사격을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저자세로 나와서 대화를 하자 해서 우리한테 사과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그 소위 그 3인방들을 직접 자기 측근들을 보내서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북한이 정말 한번 대화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계기를 잡아서 뭔가 잡아채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을 우리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못 보이고 그냥 놓쳐버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두 정부 모두 어떤 치밀한 계획이나 플랜은 부족했고, 그리고 온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천식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 위원장,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뭐 특정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중성이 대단한데 그 엄중성에 비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실은 과거 합의들을 바탕으로 좀 해보고자 했죠. 금방 배성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좀 우선시했는데, 그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2009년도에 이제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글랜드 바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이 뭐 거부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게 성사가 안 된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를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힘쓴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통일 대박론이니 통일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상당히 좀 약화돼 가고 있는 통일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통일 문제를 비용 개념으로 보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의 효용을 논할 때 경제적 효과만을 부각을 시키는 건데, 그건 좀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원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한다든지, 또 자유와 인권, 평화, 그리고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단순히 뭐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단을 하면서 평화공존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본원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저급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을 평가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식사회의 그 태도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흡수 통일이니 또는 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독일 통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사실은 독일 통일이 가진 의미는 독일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당시까지는 동서독다 주권국가가 아니었죠. 통일로 주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질서를 변환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던 겁니다. 이런 본원적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보수가 집권하면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것까지 말씀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핵을 완성해가지고 선제 공격까지 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그런 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의 통일 의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부로서는 의식적으로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내적으로 이게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남북 간에,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은 남북한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유환 원장님. 네, 저는 현재 뭐 통일연구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원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전문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노무현 정부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을 요청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집권 초기에 김대중 정부로부터 같은 진보 정부로 이렇게 집권 연장이 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초기에 대북 특검을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상당 기간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한 점, 이 부분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수령 체제, 지도자 중심 체제인데 그 선대나 현 지도자들과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연속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전 정부가 했던 이른바 이제 통치 행위 차원에 있었던 대북 송금, 이것을 이제 국내 실정법으로 특검을 한 것. 그래서 그때도 결국 대북 송금한 내용 액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송금 과정에 있어서 외환관리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아까도 제가 헌법 말씀드렸는데 이 통치행위라는 걸로 실정법을 초월하는
그 대통령의 행위가 있어요. 결국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국면에서 야당 협조를 받으려면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특검을 받으면서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그 집권 거의 마지막 해 2007년에 10월 달에 정권 거의 교체되는 직전에 14합의를 만들었다는 거, 그 이행할 수 없는 합의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그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반도에 보면 그 중요한 아주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마련했고, 남북미 대통령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했는데, 결국은 하노이 노딜로 이 판이 깨지게 된 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인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야심 등이 반영돼서 노딜로 가면서 이 판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현재 그 정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북핵 고도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이르게 만든, 그리고 뭐 우리 남쪽까지도 이제는 관계를 끊자,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2002년 6월부터 설정하고, 이제는 따로 살자, 서로 제발 뭐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부분. 이제 거기에는 결국 그 동력이 생긴 데는 김정은이 얘기했던 그 조건부 비핵화론,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그 워딩인데, 그 조건부 비핵화론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석, 그러니까 그 조건 충족이 사실상 이루어져야 비핵화가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중심적인 해석이 좀 결국은 그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양 정부 모두 평화 우선의 한반도 또는 평화 체제를 국정의 제일 과제로, 제가 그때도 정책기획위원으로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참여했을 때 제일 국정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평화체제, 평화를 내세우고도 정전협정에 기초한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는 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방정책에서 우리가 구소련과 중국과 수교한 거와 비례해서 이제 북한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정전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고 이걸 체제화해서 제도화하는 노력, 이걸 뒤로 빼놓고 계속 경제 평화론, 평화 경제론, 그러니까 평화 우선적인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관성적으로 해왔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합의를 너무 많이 내용을 너무 많이 담아놓고 이행하지 않는 거. 이 남측도 문제지만 북측도 문제고 근데 합의를 하면 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이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들은 합의 이후부터 바로 사문화예요. 지금까지 합의하기까지는 굉장히 공들이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합의되고 제대로 이해된 거는 거의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백이찬 의원. 예. 저도 노무현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 좀 관여를 했는데요.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이 나올 때는 그 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평양에 가서 그 합의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2007년 10월 4일 날 그 합의문이 모두 완성되고 기자들에게 배포할 자료까지 다 만들고 나서
그 북한의 영빈관이죠. 백화운 초대소에서 새벽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운 초대소에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 감사의 기도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합의문, 아까 우리 고유한 원장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상당히 합의문이 많았습니다. 10개 항으로 된 많은 합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요. 근데 또 많은 부분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합의가 지켜진다면은 남북 간에 특히 다음 정부에서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아지고 특히나 북한을 개발하면서 남과 북이 협의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가 곧 있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 유력한 대통령 당선이 될 그런 후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본인의 경력 자체가 건설 쪽에서부터 시작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합의를 이어서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합의문을 다루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나진선봉항을 통한 부산과 물류를 연결시키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시킨 이 프로젝트를 제가 그때 담당했는데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제가 인수위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안 됐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14합의라는 것이 아까 제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임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면은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하고도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좀 충분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떠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을 충분하게 합의문에 담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14합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청와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이 합의문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청와대에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괜히 비준 동의를 받으면 앞으로 남북과 북이 정상이 합의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은 합의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준 동의 하지 말고 그냥 공포하자. 이렇게 하는 파가 있었고 저와 같은 몇 사람은 이것을 비준 동의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없어지고 지속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현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이 합의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비준 합의 동의라도 받아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오늘 바로 이날 4년 전, 5년 전인가요? 2018년이니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했죠.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그 멤버로 가서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그 자문위원들은 보통 보면은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와 좀 가까운 그런 정책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죠. 야당하고도 좀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서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문점 정상회담에 임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의 남북관계라는 것이 옛날에는 중앙정보부가 했고 이후에는 안기부가 그 이후로는 국정원이 주도했는 것처럼 너무 비밀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되니 야당하고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결국은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과로만 되고 야당에는 엄청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만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면은 4.27 합의라는 것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저의 작업이 아니고 저의 성과가 아니고 바로 야당 대표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분들의 성과다라고 해서 정치적 성과를 공유하도록 만들었어야 됐다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018년 6월달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참패해버렸어요. 2018년 4월달에 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야당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러니까 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북관계의 진전,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진보 정부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백이천 이 사무처장님께서 그 현장의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야당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점 이런 거, 특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한국에서 이렇게 그게 안 될까? 야당의 대표를 불러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불러서 우리가 남북 회담을 하기 전에 당신과 이러이런 문제를 북한과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거가 제가 참 고민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언론 기사를 갖다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그 시사오늘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의 22년 11월 14일 기사입니다. 한계에 봉착한 87 체제 대안은 무엇인가인데, 문제는 87년 체제로 독재는 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이한 형태가 출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결과적 양당제로 고착화되고 마는 이 체제 하에서 대선 경쟁 중 한 곳에서 0.75%만 가져도 모든 걸 쥐게 되는 all or nothing, 즉 승자 독식의 법칙이 작동됩니다. 거대 양당은 발목 잡기를 위한 발목 잡기, 죽기 살기식의 내전을 이어갑니다. 합의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이분법과 줄세우기, 패권 전쟁 양상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의 올해 1월 2일자에 그 의원님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재선 의원, 비의원의 말씀입니다. 여야 없이 팬덤 정치에 휘몰린 게 문제다. 모든 것이 프레임 전쟁화됐고 오랫동안 그래왔다. 당내 통합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야 통합 정치가 되겠나. 정당 개혁 그리고 승자 독식 선거제도 완화가 결국 중요하다. 이거는 야당 재선 의원이셨고, 이번에 여당 재선 의원님의 이야기는 진영 논리로 상대를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 진지를 파괴시킨다. 비아냥이 일상화됐다. 대통령을 먹으면 다 먹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나부터 상식과 합리의 기초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이 기사화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국내 그 정치에 아마 9시 뉴스, 8시 뉴스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책 하나라도 국내 정책이든 국제 외교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하나라도 여야 간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에 또는 여당의 의견에 공감한다, 찬성이다라고 하는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정책이 완전히 승자독식 체제 하에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고 국민을 위한 어떤 통합된 의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패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떤 이 정치 제도를 승자독식 체제, 89년 체제를 바꾸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3부씩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저는 요거 발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딱 하나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해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단임제를 고치는 겁니다. 87년에는 이제 대통령 단임제가 필요했죠. 우리가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오래 하다 보면 독재로 가게 될 우려도 있고 해서 단임제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처럼 5년 단임제를 하게 되면 여야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뭐 몇 년 밀어붙여가지고 레임덕 되면은 그 다음 정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든지 간에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뭐 다당제, 내각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당제, 내각제로 가면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당, 4당이 중도적인 정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나 이번에 전라도 전주 보궐선거에서 옛날 통진당이 됐거든요. 해체된 통진당이고 성격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 후신이에요. 아마 또 사고 칠 겁니다. 아마 그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극좌적인 3당, 4당이 생기면 오히려 기존 보수 정당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더 오른쪽으로 가지 중도 쪽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대방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고 세계 최악의 후진국가고 세계 최악의 부패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랑 대화 협상을 하게 되면 투명하고 뭐 깨끗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그때 노무현 정부 들어서 김대중 특검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었어요. 근데 이런 국가적 자회 행위를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 한 3선 정도는 한 15년 정도는 좀 보장해 줘야, 핵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30년 넘게 못 풀고 있고 딱화됐잖아요. 만약에 그때부터 한 3선 대통령 할 수 있는 정부가 있었다면 저는 꽤 많은 진전이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단임제, 내각제 이걸로는 도저히 북핵 해법, 통일 해법 없다. 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 제도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 의원. 결국은 대북 정책의 실패는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인데요. 이게 초당적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북 전략 차원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좌우가 갈리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세상에 그렇게 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사회적 변화를 두고 진보 보수를 가르는 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를 가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치 구조는 저는 볼 때 87 체제가 사실은 유신 체제의 잔재를 그대로 두고 일부만 수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임제로 임기만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가 사실은 통일과 관련되는 통치 행위,
상당 부분은 그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왜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냐이죠. 모든 사람의 의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유신헌법에서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의 그 지위를 영도자적 지위를 높이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수건인 통일을 대통령에게 의무로 주고 그래서 이제 제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그대로 87 체제에서 가져갔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당제든 뭐든 그 바꾼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라도 선거를 하는 구조에서 이 북한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지지를 얻기 쉬운 부분이고 한일 관계도 60%는 반대하는 그 고정적인 그런 현안 그 여론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독일 경우는 그 저와 같은 지위인 그 전동 문제 연구소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72년도 그 연구소 설립 이후에 통일될 때까지 연구소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한 분이 그 국책기관의 연구소장을 20년 이상 했다는. 어떻게 가능했냐 물으니까 자기는 소수파 정당 출신인데 그 연립 정권에서 그 일관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겐시오 외무장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과연 뭐 정치 제도 좀 바꾼다고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김전식 차관님.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로 보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기까지 하는데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다 거치면서 정책의 현장에 있었는데 정책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남북 관계를 볼 때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통일에 더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게 보수 진보, 저는 보수 진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수 진보 정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해석이 달라져 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그 국제 질서가 확산되고 우리는 국력의 우위에 있었고 북한은 상당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단 이후에 최상의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최상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비핵화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핵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국제정치는 다시 냉전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단순히 강대국 간의 힘의 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와 체제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진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선제 공격을,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북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빈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좀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단결했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이걸 축적의 정치, 정책의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걸 끄집어 가지고 지금 와서 뭐 평가하거나 상대방 탓을 할 게 아니고 그건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지금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논쟁을 보면은 사실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해석과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해석만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질서가 상당히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할 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이찬 사무처장님. 예, 좀 금방 우리 김천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에 입각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SNS가 워낙 많고 특히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튜브 안에는 수많은 선전과 또 한편은 매도, 상대방에 대한 매도 그리고 거짓과 허위 정보, 눈을 끌기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만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양극화된다면은 결코 초당적인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분명한 사실이 무언지를 밝히고 거기에 입각해서 논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이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두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초당적 합의를 이루는 뭐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이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는 정부나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라는 그 합의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이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정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금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킨 상태의 대북정책 같은 게 합의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법률 안에는 남북 간의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어떤 대통령은 남과 북의 합의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합의,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요. 1세션에 그 여러 가지 토론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시대에 바뀌었다는 인식을 해요. 30년 전과는 세상이 바뀌었고 남과 북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남과 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은 국가와 국가의 사이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했어요. 나라와 나라의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인 특수관계,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인 특수관계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를 괴뢰로 부르지 않고 서로를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지 않고 서로를 국가로 서로 승인한 위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있는 것처럼 남북 연합을 만들고 결국은 일국가로 가는 이런 장기적 프로세스를 담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성규 의원님. 뭐 그동안의 그 통일 문제든 남북 관계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편을 갈라서 정말 대립적 정치 그리고 양극화 정치를 하면서 이게 뭐 전혀 논의가 진전이 안 돼 왔는데요. 지금 뭐 앞으로도 그게 잘 될 거라고 할 뭐 요인은 별로 없긴 합니다. 뭐 정치적인 그 제도 개혁이나 관행 개혁은 참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고 그거는 뭐 더 큰 화두니까 또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우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난관은 역시 북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핵 문제가 아주 단순해졌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도 풀 수가 없고 제재로도 풀 수가 없고 북핵은 상존하는 상수가 돼버렸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수 진보가 싸울 일이 없어요.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북핵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제재 정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핵무장이든 전술핵이든 아니면 이제 어제 오늘 뭐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가져왔던 뭐 나토식 핵 협의 뭐 그룹을 만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야 간에 이견과 오랜 갈등을 빚었던 30년 동안 빚었던 노선 투쟁을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데서 오히려 역적으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럼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뭐 거대 통일 담론 얘기해봐야 지금 아무 소용도 없는 단계라는 걸 전문가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쨌든 통일에 대한 관심,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에 통일나눔재단이 통일운동했을 때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맞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이고 운동하는 건 우리도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이 여러 번 왔고 실제 참여한 분들도 있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방식이든 이거는 뭐 진보 보수가 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층에도 또는 여러 가지 통일 운동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통일 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통일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형태는 뭐냐 이거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헌법적 기반 아래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거기에 토대를 둔 번영하는 국가 이런 거라는 기본적인 통일 국가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합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토대 내에서 한번 북핵에 대한 대응책을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야당과 얘기를 하든 뭔가 좀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지금은 0이라고 하면 한 10이라도 찾아볼지 않을까. 100은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고 이념이 다른 정당들끼리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유튜브 질문 김희호 님이 보내주셨고 또 이직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임지훈 님께서는 북핵 문제에 관한 이 질문, 북핵과 남북관계 활성화 이 두 가지 간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들이 그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회의를 주최한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한번
또 한번 주최하시죠,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이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아일랜드 모델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 정치학회에서 이 어떤 그 정치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를 갖다가 좀 크게 학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늦었는데도 자리를 쭉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국내 차원, 그러니까 남북한 차원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머지 절반은 외교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 남북한 한반도 내에서의 이 구심력 강화의 문제, 또 남쪽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의 축소와 수렴과 이걸 통한 구심력 강화의 문제 차원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런 주변국들의 어떤 속내, 이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통일론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위해서도 또 한번 회의를 한번 하심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